이 죽에 독이 들었다. 인연이 나를 죽이려 하였구나. 이건 독이 아니라 귀한 약선 죽이옵니다. 마당 한가운데 12살 머스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을 새벽마다 아궁이 불을 지피고도 독살범이 된 며느리 설주. 부엌 구석에서 숭늉한 그릇으로 버텨온 머스마이 칠복. 이 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와 버려진 머스마이. 바보 같은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청송심씨 가문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대문 앞을 시원하게 덮은 이름난 반가였으나 집안의 기둥이던 둘째 아들 서구가 과거 급제를 꿈꾸며 한양길을 떠난 지 벌써 새해가 지났더랍니다. 가장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어머니, 신마님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만이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쩌렁쩌렁 울릴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사대부 간 당쟁이 한창이고 지방 양반가에서는 가문의 체면과 대익기의 혈안이 되던 시절이었으니 아들 없는 반가의 고인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팽팽해지기만 하였지요. 하인들은 매일 아침 고개를 잔뜩 움츠리고 마당을 가로질렀고 봄이 찾아와 처마 끝에 제비가 깃들어도 이 집에서는 아무도 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어도 이 집 마당의 공기는 좀처럼 풀릴 줄 몰랐더랍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눈총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은 바로 둘째 며느리 설주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심씨 가문에 혼례를 치른 설주는 남편 서구가 떠나기 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하는 처지였지요. 설주의 하루는 날이 밝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수라상과 하인들의 밥까지 손수 챙겼으니 두 손이 10손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 내색하는 법이 없었더랍니다. 서구가 드물게 보내오는 편지 한 장이 설주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설주는 먹이 마를 때까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다가 다시 붓을 들어 답장을 썼더랍니다. 서방님이 걱정하실까 집안의 고초는 단 한 글자도 적지 않고 모두 무탈히 지내고 있사오니 과거 준비에만 마음 쓰소서라 적었을 뿐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설주를 설주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고생살이에도 기품을 잃지 않는 눈 깊고 손 고운 여인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봄바람처럼 온순하였으나 그 속에는 어떤 서리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자존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심씨 가문의 부엌 구석에는 언제나 조용히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 나이는 12살이었지요. 부모 없이 심씨 가문에 팔려온 처지로 집안의 허드레실이라면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하는 머스마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부엌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숭늉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딱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아이답지 않게 형형하였더랍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었으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터였습니다. 어린 칠복은 아버지 곁에서 약초를 다듬으며 자랐으니 한 번 맡은 냄새와 한 번 올린 혀끝의 맛은 절대로 잊지 않는 재주를 타고났었지요. 그 비범한 재주를 알아보는 어른은 이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칠복에게 밥을 챙겨주는 사람은 설주뿐이었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칠복에게 설주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어른이었습니다. 설주의 손맛은 날이 갈수록 고을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철 약초와 묵은 된장, 산에서 직접 캐온 뿌리채소로 차린 약선 밥상이 시어머니의 기력을 살리고 입맛을 돋운다 하여 이웃 반가에서도 심씨 댁 둘째 며느리 손맛이 명에 뺨친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 소문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동서옥란의 낯빛이 달라진 것은 그 무렵부터였더랍니다.
겉으로는 설주를 연신 축혀 세우며 어찌 그리 신묘한 솜씨를 지니셨수 하고 칭찬을 내려놓았으나 그 눈 안쪽에 도살인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옥나는 아들을 낳아 가문의 실권을 쥐고 싶어 하였고 시어머니의 총애를 홀로 독차지하려는 마음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여인이었으니까요. 불안한 낌새는 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 며칠 들어 기력이 부쩍 쇠해진 것이었지요. 옥난이 어디선가 수상한 약재 꾸러미를 들여오는 것을 칠복이 눈치채고 설주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귀띔하였으나 어른들은 아무도 머스마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주는 등잔 앞에 앉아 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결국 집안 모두 무탈하오니 서방님은 학업에만 마음 쓰소서라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칠복은 부엌 찬장 깊숙한 틈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였더랍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품속에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날도 설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력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눈 어두운 산 너머까지 직접 약초를 캐러 다녀온 뒤 밤새 달여 만든 보양죽이었지요. 찹쌀에 황기와 맹문동, 당귀를 넣고 은근히 고하는 색깔도 향도 그만한 것이 없는 귀한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어 한 숟갈 입에 넣더니 이내 뱉어내며 밥상을 힘껏 뒤엎어버렸습니다. 사발이 마루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고 노란 죽이 하얀 마루 위를 흥건하게 적셨지요. 인연이 나를 죽이려 독을 탔구나. 시어머니의 고함 한마디에 집 안이 삽시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나는 때를 놓치지 않았더랍니다. 아이고 어머님 소첩이 진작에 수상히 여겼더랬습니다. 하며 눈물까지 짜내어 설주를 살인귀로 몰아세웠습니다. 마당에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동네 사람들마저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지요. 설주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억울함보다도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더랍니다. 새해를 눈물로 버텨온 이 집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체념이 가슴 가득 차오를 뿐이었습니다. 깨진 사발 조각 위로 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설주가 결백을 주장하며 입을 열려 하자 옥난이 한 발 앞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마침 이 고을에 약재를 납품하러 온 의원 나리께서 죽 냄새를 맡더니 수상하다 하셨습니다. 이미 짜맞춰진 판이었더랍니다. 옥난이 어디선가 불러온 중년 의원이 마당 가운데 서더니 죽 그릇의 냄새를 코에 가져다 대는 신용을 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초좌우 독초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반 그릇만 드셨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리 돈을 쥐어받은 것이 분명한 거짓 증언이었지요. 설주는 즉시 죽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소첩이 이 자리에서 직접 먹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고 옥난이 재빠르게 죽 그릇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살인을 꾀하다 들키니 이제 자기도 죽겠다는 것이오냐? 옥난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더랍니다. 하인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세상이 설주 혼자만 남겨두고 돌아서는 것 같았지요. 멍석마리를 당하려는 찰나 마당 한쪽 그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에 흥건히 쏟아진 죽찌꺼기 앞에 칠복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찌꺼기를 조심스레 찍어 혀에 대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맛을 음미하였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불쑥 걸어 나왔더랍니다. 이건 독이 아닙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칠복을 쳐다보았지요. 이 안에 든 것은 당귀와 황기, 맹문동, 산약, 복령,
백출, 대추입니다. 모두 기력을 돋우고 속을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독이 아니라 마님 가슴 속 화병을 다스리는 귀한 약선 주기옵니다. 7가지 약재 이름을 또렷또렷 읊어내는 12살 아이를 보고 마당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난이 눈살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지요. 미천한 머슴아이가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이놈 당장 내쫓아라. 하지만 칠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은 조소도 옥난의 노기도 조금도 흔들지 못하였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나직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리 데려오너라. 칠복이 마루 앞에 꿇어앉자 시어머니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 따위 머슴아이가 약초를 안다고? 방 안에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당귀는 경상도 청량산 북사면에서 자란 것이고 황기는 뿌리가 손가락 2개 굵기로 말린 것, 맹문동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산약은 껍질을 얇게 벗겨 하룻밤 쌀뜨물에 담갔다가 쓴 것이고 복령은 솔뿌리 근처에서 캔 흰빛 것, 백출은 생강즙을 발라 볶은 것, 대추는 씨를 발라낸 뒤 약불에 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초호와 같은 독초입니까? 마당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던 의원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지요. 시어머니도 당장 입을 열지 못하였더랍니다. 술렁임이 하인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비 하나가 옆 사람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저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디. 나도 대추 삶는 냄새는 알겠어. 옥난이 서둘러 말을 얹었지만 이미 마당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더랍니다. 칠복이 조용히 한 걸음을 옮겨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지요. 칠복은 밥상 뒤편 찬장 깊숙한 틈새에 손을 집어넣더니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흘 전 저녁 옥난 마님 방 앞마루에서 이것과 똑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봉투를 뜯으니 거무스름한 가루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원이 눈을 돌렸고 옥난의 숨소리가 가빠졌지요. 칠복이 가루를 손가락 끝에 묻혀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초호를 말려 가라는 것입니다. 독초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느릿느릿 옥난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지요. 옥난은 저 아이가 제 방 앞을 왜 서성거렸겠습니까? 오히려 수상한 것은 저 아이 아닙니까? 하고 목소리를 올렸으나 예전 같은 기세가 없었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집안 망신이로다.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한다. 누명은 그렇게 반쪽짜리로 벗겨졌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아들을 낳은 며느리를 완전히 내칠 수 없었던 시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설주를 향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고 봄볕은 여전히 마당을 고르게 비추었지요. 하지만 그 볕 아래 서 있는 설주의 가슴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더랍니다. 그날 밤 설주는 등잔불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이 집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설주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사과를 받으러 눌러앉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분풀이를 위해 버티는 것은 더욱 설주의 성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설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더랍니다. 보따리는 작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가벼이 나서고 싶었더랍니다. 서구에게서 온 편지 몇 장과 낡은 침통 하나, 몸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였지요. 설주가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려는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짐을 옆구리에 끼고 설주 옆에 나란히 서 있었더랍니다. 짐이라야 헝겊에 싼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지요. 설주가 칠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왜 따라오느냐? 칠복이 정면을 바라본 채 짧게 대답하였지요. 갈 데가 없습니다. 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설주는 한숨을 고르고 이내 앞서 걸었고 칠복은 반걸음 뒤에서 그 뒤를 따랐더랍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심씨 가문의 묵직한 대문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는 사람도 배웅 나온 사람도 없었지요. 이른 봄 새벽 공기가 매섭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설주의 발걸음은 그 어느 아침보다 가벼웠더랍니다. 칠복은 품속의 낡은 책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책 사이에 남아있는 것 같았더랍니다. 심씨 가문의 대문을 등진 두 사람이 찾아든 곳은 고을 비싼 중턱에 버려진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 한쪽이 내려앉고 문짝이 삐걱거렸으나 비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고 아궁이가 남아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설주는 첫날 아무 말 없이 무너진 지붕 틈새를 집더미로 메우고 칠복은 산에서 마른 나무를 주워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더랍니다. 두 사람 모두 능숙하였습니다. 오랜 고생살이가 몸에 밴 덕이었지요.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단단하였습니다. 동전 몇 푼이 전부인 살림의 쌀을 사기도 어려웠으니 처음 며칠은 산나물과 칡뿌리로 끼니를 때웠더랍니다. 칠복이 앞장서서 산을 누볐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몸으로 익힌 약초 지식이 이제 생존의 무기가 되었지요. 진달래 뿌리와 참취, 고사리, 삽주 뿌리를 캐고 약성 있는 것들은 따로 묶어 고을 약방에 넘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으나 굶지 않을 만큼은 되었더랍니다. 칠복이 설주에게 약초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오두막에 든 지열흘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주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어색하였지요. 집안의 머슴아이였던 칠복이 스승 노릇을 하는 꼴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의 설명을 들을수록 설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잎사귀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이것은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이고 저것은 먹으면 숨이 막히는 것이라 설명하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독초와 약초는 생긴 게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다릅니다. 독초는 달면서 뒤가 써요. 약초는 처음에는 써도 뒤가 맵거나 향긋합니다. 설주는 칠복이 내미는 잎사귀를 하나씩 코에 가져다 대며 그 차이를 익혀나갔습니다. 타고난 손맛 위에 칠복의 지식이 더해지자 설주의 약선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더랍니다. 단순히 맛있는 밥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몸 상태를 읽고 그에 맞는 재료를 골라 기운을 북돋우는 치료, 밥상이 되어갔지요. 주인과 머슴 같던 두 사람의 사이가 달라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설주가 어느 날 저녁 칠복의 밥그릇에 산에서 잡은 꿩고기 한 점을 얹어 주었더랍니다. 칠복은 그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눈이 붉어졌지요. 평생 남의 집 부엌 구석에서 숭늉으로 배를 채웠던 아이에게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는 손이 생겼다는 것이 그리도 낯설고 뜨거웠던 것입니다. 설주는 모른 척하며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칠복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으면 설주는 아궁이 불빛을 등지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지요. 서방님은 지금 어디쯤 계실까? 한양의 바람은 이 산바람보다 따뜻할까? 설주는 그리움을 삼키고 또 삼키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곤 하였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칠복이 약초 손질을 마치고 나서 오래도록 품속을 더듬더니 조심스럽게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어 설주 앞에 내려놓았더랍니다. 심씨 가문 부엌 찬장 뒤에서 발견한 그 책이었지요. 여러 달을 품고 다니는 동안 표지가 더 낡아 있었으나
안쪽 글씨들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칠복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설주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아들었지요. 등잔을 가까이 당겨 글자를 읽기 시작하였더랍니다. 책은 칠복의 아버지가 남긴 비망록이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고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을 꼼꼼히 적어둔 기록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대목에서 설주의 눈이 멎었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씨 가문의 안주인 곧 설주의 시어머니가 칠복의 아버지를 몰래 불러 어느 양반 한 명을 독살해달라고 청탁하였다는 것이었지요. 그 양반은 심씨 가문과 오랜 재산 분쟁을 벌이던 사람으로 시어머니가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 목숨을 없애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의 아버지는 그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였더랍니다. 의원이 독을 쓰는 것은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며 자리를 떴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를 돌렸습니다. 도리어 칠복의 아버지를 독살 미수범으로 관아에 고발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더랍니다. 결백을 호소하였으나 권세 있는 양반가의 말이 이겼고 이름난 의원은 죄인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칠복은 아비도 없이 심씨 가문에 팔려 들어가 머슴이 되었지요.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칠복이 살아있거든 이 글을 보게 하여라. 아비가 옳은 일을 하다 죽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설주는 책을 덮고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윽고 손을 뻗어 칠복의 손을 꼭 쥐었더랍니다. 내 아버지는 옳은 사람이었구나.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아궁이에 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오두막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겨울을 넘기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무렵 설주의 이름이 고을 안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산 아래 초가집 안악리가 찾아왔더랍니다. 아이가 오래 알아누웠는데 약방 의원의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다 하였지요. 설주는 아이의 얼굴빛과 숨소리, 손발의 온기를 살피고 나서 칠복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 사람이 의논하여 지은 약선 미음을 열을 먹이자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뛰어다녔더랍니다. 소문은 물처럼 번졌습니다. 산 중턱 오두막에 사는 여인이 밥상으로 병을 고친다는 말이 고을 구석구석에 닿았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둘 오두막을 찾아왔고 설주는 그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더랍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았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놓고 간 곡식이나 엽전으로 살림을 꾸렸지요. 오두막이 너무 좁다 싶자 고을 이정이 나서서 마을 어귀의 작은 방 2칸짜리 집을 내어주었더랍니다. 설주는 그 시절을 두고 떠올렸습니다. 심씨 가문의 며느리로 살던 때는 밥상이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하는 도구였지요. 그러나 이제 그 손맛이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약선 밥상을 받아 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볼 때마다 설주는 가슴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칠복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설주가 고을 훈장어른께 부탁하여 칠복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더랍니다. 처음에는 훈장 어른이 머스마이를 가르치는 것을 꺼렸으나 칠복이 첫날 약재 이름 수십 개를 한자로 거침없이 써 보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날 이후로 칠복은 훈장 어른의 총애를 받는 제자가 되었더랍니다. 저녁마다 칠복은 약서와 경서를 번갈아 읽었습니다. 설주가 등잔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었고 칠복은 그 불빛 아래 책장을 넘기다가 이따금 설주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니. 아직 입 밖에 내어 부르지는 못하였으나 칠복의 마음속에는 그
금이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더랍니다. 설주는 여전히 밤이면 서구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리움은 예전처럼 가슴을 에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 등잔불처럼 조용히 어딘가를 밝혀주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설주가 고을에서 이름을 얻어가던 그 무렵 심씨 가문에는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주를 내쫓고 집안 살림을 틀어준 옥난의 세상이 펼쳐지는 듯 보였으나 가을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자리에 눕고 말았더랍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려니 하였지요. 그러나 봄이 오고 여름이 가도 시어머니의 몸은 낫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입맛을 잃더니 손발 여기저기가 검게 변해가기 시작하였지요. 고을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알지 못하였고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데려와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하였더랍니다. 심씨 가문 마님이 며느리를 쫓아낸 업보를 받는 것이라 고 하는 이도 있었고 집안에 죄 지은 것이 있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 하는 이도 있었지요. 소문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업보도 하늘의 벌도 아니었더랍니다. 옥난이 시어머니에게 독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가문의 실권을 완전히 자기 손에 쥐기 위하여 옥난은 서서히 알아채기 어렵도록 조금씩 독을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설주를 죽이려 찬장에 숨겨두었던 그 독이었더랍니다. 쓰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두었다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쓰고 있었지요.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설주를 독살범으로 몰아내쫓으려 하였던 그 독이 결국 시어머니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법이지요. 남을 해치려 던진 돌이 돌아와 자기 이마를 치는 일이요. 남을 가두려 판 함정에 자기 발이 먼저 빠지는 일이랍니다. 옥난은 집안에서 차츰 말이 적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방에는 자주 들어갔지만 오래 있지 않았지요. 드나드는 의원들을 부지런히 접대하며 시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누구보다 애타게 바라는 척하였더랍니다. 하인들은 그런 옥난을 보며 지극한 효성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이웃 마을 장날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하인 하나가 옥난이 낯선 사내에게서 작은 꾸러미를 건네받는 것을 목격하였더랍니다. 그 하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나 그 꾸러미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고을 어딘가에 한 명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고을에 알려지자 옥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져 있으니 집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좋기도 하였으나 그만큼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옥난은 알고 있었지요. 독을 넣은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였더랍니다. 들키는 것은 한순간이고 들키고 나면 목이 달아나는 것도 한순간이었으니까요. 옥난은 선수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설주였지요. 이미 한 번 독살범으로 몰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관할을 직접 움직이기로 하였더랍니다. 옥난은 보찜 하나를 꾸린 하인을 관하로 보냈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러하였지요. 예전에 쫓아낸 설주가 원한을 품고 심씨 가문 마님의 음식에 독약을 흘려넣었으니 저 여인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관하에서는 사흘 만에 움직였습니다. 포졸 셋이 설주와 칠복이 머무는 마을 어귀 집 앞에 들이닥친 것은 해가 막 중천에 오른 시각이었더랍니다. 설주는 마침 환자 하나를 봐주고 막 돌려보낸 참이었지요. 포졸들이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심씨 가문 둘째 며느리 설주를 잡아들이라는 영이 내렸다고 외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 나왔더랍니다. 칠복이 방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포졸들의 앞을 막아서며 두 손을 벌렸더랍니다. 잠깐만요. 이 어른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해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포졸 하나가 칠복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아이가 마당을 위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 순간 무언가가 칠복의 안에서 터져 나왔더랍니다. 이 집안은 제 아버지도 잡아먹고 이제 어머니마저 잡아먹으려 합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심씨 가문에 팔려 들어온 날부터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목을 놓아 소리를 질렀더랍니다. 목이 갈라질 만큼 큰 소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설주가 천천히 걸어 나와 칠복이 앞에 섰습니다. 칠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아이가 설주의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더랍니다. 울지 마라. 설주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소인은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관아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잡아가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포졸이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주는 칠복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칠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포졸들이 설주를 애워쌌습니다. 설주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칠복은 그 자리에 서서 설주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 곁으로 하나둘 다가와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칠복에게는 위안이 되었더랍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더랍니다.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비망록을 꺼내어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이 책 한 권이 그동안 가슴속에서 무엇이었는지를 칠복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기도 하였고 슬픔이기도 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였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머니를 지켜낼 무기가 되어야 하였지요. 관아에 끌려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비망록을 품에 안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더랍니다. 내일 설주가 관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증거라고는 오래된 비망록 한 권뿐이고 상대는 권세 있는 반가의 큰 며느리이니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요. 칠복은 이를 악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일어나 내다보니 설주가 약탕관을 꺼내어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더랍니다. 불을 지피는 손이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칠복이 부엌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설주가 고개를 들었더랍니다. 약재 꾸러미 몇 개가 옆에 놓여 있었지요. 칠복은 그것들을 한번 보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더랍니다. 해독약이었지요. 심씨 가문 시어머니의 몸에서 독을 빼내는 때 쓰이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집안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어머니마저 독살범으로 몰아관아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 마님을 살려야 합니까? 칠복은 약탕관을 집어들어 뒤로 감추었더랍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설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두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았더랍니다. 칠복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설주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칠복아, 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복수다. 칠복이 품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주가 말을 이었더랍니다. 내 아버지가 그 집 청탁을 거절하고 죽은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옳은 일을 하다 죽은 사람의 자식이 같은 짓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다. 칠복은 오래도록 침묵하였습니다. 설주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고 눈물을 삼키고 또 숨을 고르기를 반복하였더랍니다. 이윽고 등 뒤에 감추었던 약탕관을 천천히 내밀었지요. 같이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으나 분명하였더랍니다. 설주는 아무 말 없이 약탕관을 받아들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새벽 나란히 아궁이 앞에 앉아 해독약을 다렸습니다. 약다리는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더랍니다. 달기 올 무렵이 되어서야 약탕관이 식었고 설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지요. 칠복은 아버지의 비망록을 품에 안았습니다. 설주는 해독약을 손에 들었더랍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이 트는 하늘 아래 심씨 가문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심씨 가문의 대문 앞에는 임의관아 포졸들이 여럿 나와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이 사건을 직접 다스리겠다 하여 나리 한 분이 함께 나와 있었지요. 설주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포졸들이 잠시 어리둥절하였더랍니다. 도망치기는커녕 약사발을 손에 들고 당당히 걸어오는 여인이라니 예상한 그림이 아니었지요. 옥난이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설주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더랍니다. 전현이 또 독을 들고 왔습니다. 날이 저것을 보십시오. 저 사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저 여인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은 아니 됩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주에게로 쏠렸습니다. 설주는 흔들리지 않았더랍니다. 날이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은 심씨 가문 마님을 독살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마님의 몸에 든 독을 빼내기 위하여 이 약을 지어왔습니다. 소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마님께 이 약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나리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더랍니다. 옥난이 앞으로 뛰쳐나왔지요. 나리, 저 여인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독을 먹이려던 자가 이제는 약이라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칠복이 나섰더랍니다. 아이는 품속에서 낡은 비망록을 꺼내어 두 손으로 나리 앞에 내밀었지요. 나리, 이것은 소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아버지는 이 고을의 의원이었으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 책 안에 그 연유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오랫동안 해쳐온 것이 설주 마님이 아니라 옥난 마님임을 밝히는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나리가 비망록을 받아들어 펼쳤더랍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나리의 눈이 책장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따금 눈살이 찌푸려졌고 이따금 턱이 굳어졌더랍니다. 옥난의 낯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나리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였더랍니다. 포졸들이 옥난의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졌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하나가 방 안뒤주 밑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꾸러미를 뜯자 거무스름한 가루가 쏟아졌더랍니다. 칠복이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초오를 말려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흘 전 장날에 옥난 마님이 낯선 사내에게서 건네받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굳었더랍니다. 옥난이 뒤로 물러서며 말을 쏟아냈지요. 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천한 머스마이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날이 저 아이는 설주와 짜고 이 집안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리의 눈이 굳어 있었더랍니다. 설주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누운 시어머니는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쇠해져 있었지요. 손등에 핏줄이 검게 변해 있었고 눈꺼풀이 무거웠더랍니다. 설주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지요. 아직 늦지 않았더랍니다.
마님, 소인입니다. 설주이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눈동자가 설주의 얼굴 위에서 멈췄더랍니다. 이 약을 드소서. 쓰고 뜨겁겠지만 참아주소서. 시어머니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설주가 약사발을 조심스럽게 올렸지요. 마당에서 옥란의 고함이 들렸으나 방 안은 조용하였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마셨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몸이 크게 떨렸더랍니다. 설주가 등을 받쳤지요. 시어머니가 검붉은 것을 토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몸 깊숙이 박혀있던 독이 빠져나오는 것이었더랍니다.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이 소스라쳤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눈을 다시 떴더랍니다. 방금 전보다 눈빛이 맑아져 있었지요. 흐려있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더랍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듯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설주를 바라보다가 하였더랍니다. 마당에서는 나리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옥란을 포박하였지요. 옥란이 소리를 질렀으나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더랍니다. 설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방 안은 고요하였지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더랍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주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옥란의 자백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포박된 채관하로 끌려가면서도 버티던 옥란이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하였더랍니다. 시어머니를 서서히 독으로 해쳐온 것과 설주를 독살범으로 모락관아에 고발한 것과 칠복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못 일에 심씨 가문 시어머니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까지 낱낱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지요. 칠복의 비망록이 자백의 뼈대를 세웠고 옥란이 거기에 살을 붙였더랍니다. 칠복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홀로 기록해두었던 그 글자들이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을 건너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고을나리는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여 상부에 올렸습니다. 심씨 가문에는 가문 재산의 일부를 관아에 납부하고 칠복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라는 명이 내려졌더랍니다. 칠복의 아버지에 대한 억울한 죄명도 공식적으로 씻겨졌지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아직 걸음이 온전하지 않아 하인의 부축을 받아야 하였으나 눈빛만큼은 이제 흐리지 않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설주가 머무는 마을 어기 집으로 찾아왔지요. 하인도 물리치고 혼자서였더랍니다. 설주가 마당에 나와 맞이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주가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더랍니다. 내가 이 며느리를 잘못 대하였다. 이 집안의 어둠은 다 내가 만들었구나. 처음이었습니다. 이 가문에서 50평생을 안주인으로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 것이었지요.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더랍니다. 설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오래 생각하였더랍니다. 분노도 있었지요.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눈물로 흘려보낸 것들이었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아있는 것은 그저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지요. 설주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맞절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옵니다. 마님께서 건강히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칠복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더랍니다. 문지방에 기대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지요. 아직 다 사귀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더랍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한 번의 사죄로 씻기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칠복은 끝내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았더랍니다. 설주도 시어머니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둘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하인들이 들고 온 것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옷 한 벌과 심씨 가문의 안채 열쇠였지요. 설주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너였다. 돌아오너라. 안채를 내게 돌려주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직하였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더랍니다. 옆에 선 하인들도 눈을 붉히고 있었지요. 심씨 가문에서 설주를 따랐던 이들이었더랍니다. 설주는 비단 보자기와 열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 열쇠 하나를 쥐기 위하여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마다 눈물을 삼켰던 시절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나 지금 설주의 두 손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쥐어져 있었지요. 설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황공하오나 소인은 이미 이 집 바깥에서 제 삶을 찾았습니다. 그 삶이 소인에게는 더 맞는 것 같사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가 떴더랍니다. 그러하냐? 설주가 무릎을 꿇었지요. 다만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칠복이를 소인의 양자로 삼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입니다. 소인이 그 뒷바라지를 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더랍니다. 칠복은 시어머니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지요. 눈을 내리깔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그날로 설주와 칠복은 한양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칠복이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더 큰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설주는 약선으로 번 돈을 보자기에 단단히 묶어 짊어졌더랍니다. 칠복은 아버지의 비망록을 품에 안고 나란히 걸었지요. 고을을 벗어나 큰 길에 들어서자 봄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밀었더랍니다. 설주가 걸음을 멈추고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요.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심씨 가문의 기와지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주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설주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온몸이 가벼웠지요. 칠복이 설주의 옆에서 물었더랍니다. 어머니. 설주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칠복이 소리내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처음이었더랍니다. 예, 칠복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 위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더랍니다. 15,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설주의 집 앞에 마두들이 멈춰 섰습니다. 길목 양쪽에 늠름하게 선 장정들의 허리에 관도가 걸려 있었고 맨 앞에 사내가 손에 마패 하나를 쥐고 있었더랍니다. 사내가 말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지요. 어깨가 넓고 걸음이 묵직하였습니다. 설주가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사내가 가까이 올수록 설주의 눈이 커졌더랍니다. 부엌 구석에서 숭늉으로 배를 채우던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칠복이었습니다. 12살 머스마였던 칠복이 이제 27의 암행어사가 되어 설주 앞에 서 있었지요. 한양에서 성균관을 거쳐 과거에 급제하고 젊은 나이에 이 나라의 어두운 곳을 들추어내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더랍니다. 칠복이 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설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더랍니다. 입술이 움직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고 설주를 바라보았더랍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덕분에 제가 이 나라의 썩은 곳을 도려내는 어사가 되었습니다. 그 밥상 한 그릇이 없었다면 소자는 아직도 부엌 구석에서 숭늉을 홀로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주가 칠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얼굴을 감쌌더랍니다.
주름이 생긴 손이었지요. 15해의 세월이 그 손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더랍니다. 칠복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있었더랍니다. 마두들이 고개를 돌렸고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지요. 그날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현감 행차가 마을 어귀로 들어서는 소리가 났더랍니다. 북소리와 함께 관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지요. 설주가 칠복과 나란히 서서 그 행차를 바라보다가 현감의 가마가 가까워지자 걸음을 멈추었더랍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설주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서구였더랍니다. 한양에서 늦게나마 관직에 올라 고향고을 현감으로 부임해 온 것이었지요. 그 사이 서구의 머리 위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더랍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설주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지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두들도 관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더랍니다. 봄바람만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요. 설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안에 15해의 기다림이 있었고 홀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있었고 그래도 기다렸다는 여운이 있었더랍니다.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 숙이만 해도 할 말이 가득하였을 것이나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것이었더랍니다. 칠복이 설주의 곁에서 조용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서구가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한참 뒤 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더랍니다. 고생시켰소. 설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서구 앞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이후의 일은 오래지 않아 고을 전체에 알려졌더랍니다. 설주는 암행어사의 어머니이자 현감의 부인으로 추대되었고 과거 자신을 구박하였던 가문의 법도를 다시 세우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이 뒤늦게 상을 내린 것이라 하였더랍니다. 그러나 설주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그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봄날 큰 길 위의 한순간이었더랍니다.